여러분들 문학이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난 문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뭔가 기존의 평가원 문학 문제들하고 달라요. 전 좀 사실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영상으로 보겠지 뭐. 야, 너 나한테 질문 아무거나 해봐. 혹시 응. 메가스터디나 옆 동네에서 쌤한테 제의 온 적 있었는데 스카우트 온 적이 있었냐고? 그건 대답 못하지. 뭐 앞으로 어떡할 거냐, 뭐 혹시 오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 대답을 하겠지만, 혹시 오면 저는 대성이 좋아요. 전 지금 대성과 계약돼 있는데 뭐 다른 말을 하겠냐 임마. 참네. 문학을 시작할게요. 힘들죠. 그럼 질문 하나 더 받을까? 너 나한테 질문해봐. 여러분 최강야구 보세요?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제정신이냐? 이게 제가 유튜브 이제 키면 맨날 최강야구 키고 있어요. 그 클립 나온 것들 언제부터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또 최강야구 덕후가 됐는데, 이 최강야구가 은퇴한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틈에 아마 선수들이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로 못 가고 대학이나 독립야구 이런 데서 하면서 프로를 노리는 애들 몇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올해 프로 지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 3명이 됐고 1명은 안 됐거든요. 그 1명이 뭐 본명 말해도 되겠죠? 1명이 원성준인데, 그 TV 보다가 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얘가 프로 지명을 받으면 꽃다발 주고 이러려고, 그래서 3명은 프로 지명이 돼서 부모님이랑 껴안고 고생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1명이 마지막 11라운드까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불렸어요. 그런데 얘가 보고 있다가 떨어진 애가 쳐다보면서, 그 촬영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부모님이 걔 숙소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펑펑 울면서 얘를 껴안고 한참 울다가 집에 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또 울려고 그러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자 이러는데, 할 만큼 했어 집에 가자 이러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틀 후에 그 키움히어로즈인가에서 걔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테스트 한번 받아보자고. 그 테스트 보고 붙었어요. 그래서 지명 못 받은 사람들은 육성 선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걔가 육성 선수로 올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걔가 이틀 전에 1군에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해서 첫 경기에 2안타를 쳤다? 그리고 나서 어제 역전 3점 홈런 쳤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3분짜리 영상 봤어요. 하루 종일 중간중간마다. 이게 스토리가 있으니까 너무 몰입이 되면서 프로야구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닥치고 문학을 해야겠죠. 할게요. 일단 마지막 그 현대시 쪽에 그 문학의 오답률 1등은 34번이에요. 그 34번이 전체 4등입니다. 그 문학 오답률 높은 것들이 꽤 있어요. 자, 일단 이 가해시 EBS 연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자료에 적어놨지만 거의 대부분 연계예요. 연계바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계고 메인에서 이미 수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가해 작품은 자연을 지향을 하죠. 자연을 지향을 하는데, 그리고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와 있어요. 그런데 속세에 대한 미련을 계속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EBS 작품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기 때문에 예,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요 정도 작품. 소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소설은 연계가 나왔더라도 예, 빠르게라도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줄거리에서 어떤 장면인지도 체크해야 되고 또 내가 세부 상황까지 외우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소설은 봐줄 필요가 있지만 예, 이런 현대시 정도는 공부하셨으면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시를 볼 텐데 나의 시가 이제 비연계죠. 근데 이 비연계 현대시를 볼 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먼저 작품을 보고 의문점만 챙긴 다음에 보기나 선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 보기를 보고 역으로 이 작품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시를 볼 때 어느 정도 반응만 보이는지 진짜 라이브하게 보여줄게요.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화자는 혼자 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화자는 차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뭔 개소리야.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의문점만 챙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뭐야.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누구의 시킴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누구의 손으로 가꾸는 것도 아니다.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의 명령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소리네. 뭔 소리야? 근데 이 상황은 알겠는데 저 누구가 누군지 모르죠.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이 스스로가 지금 누구의 시킴이나 이런 것들과 대립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스스로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이러면 이제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또 관습이다. 나의 고즈넉한 관습이다. 습관을 말하나? 차 마시고 이러는 게 내가 즐거워서 하는데 습관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야? 다음.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예, 역시 모르겠고요.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 그럼 뭐야? 자연물들이 화자랑 비슷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저것은 저것일 뿐 나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역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지나치는데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분석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건 공부할 때고요. 시험장에선 그 공부와 훈련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모르는 건 그냥 의문점만 갖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아, 이런 의미였어? 이 타입이 있고요. 근데 이 타입이 본인에게 어색하다 그러면 그냥 보기 먼저 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적정선을 본인이 아는 자기 해석법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건 뭐 모르겠는걸? 자, 그러면 31번 문제를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인격화된 대상, 의나스였다는 거죠. 있잖아. 문학의 표현법 문제를 풀 때 얘를 이제 대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작품에 의인화가 있는지 빨리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확인을 했을 때 의인화가 발견이 됐다. 저거 의인화인데? 그러니까 있으면 판단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에 안 보여요. 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실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없으면 틀리다가 아니라 없으면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나 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넘기는 거죠. 근데 이 넘기는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의 가로 예를 하면 가는 제가 EBS를 알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시거든요. 그러면 자연물과 의인화 정도는, 자연물 의인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확인 안 하고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뭐를 택해서 본인이 순간 이 표현법을 다룰 건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이 작품을 보다가 의인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확인하셔야죠. 예. 확인하면 이제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봤던 것 같으면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가 너무 어려워서 그닥 자신도 없어요. 그러면 찾았을 때 찾아지면 다행인데 없으면 본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서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기는 것도 이걸 왜 넘긴 거니? 이거 있을 거라고 90% 정도는 거의 생각하고 넘긴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야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요. 언제나 난 확인하고 가겠다. 이거는 빠를 수는 없어요. 자신의 풀이 태도에 대한 생각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새끼 또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그럴까봐 적어 왔어요. 예. 있어요. 예. 나무들의 잔순결 맨살 비비는 돌들. 다만 이 선지 봤을 때 저는 당연히 2번으로 반응했죠. 주제의식 봤을 때 있을 텐데 이러면서 넘겨버렸죠. 그냥. 그러면 2번을 보니까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 야, 근데 니네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여러분들 수식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생긴 사람,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 대상은 점점 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식어를 다른 말로 한정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선지의 이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니? 야, 이 세상에 수식어가 없는 시가 어딨냐? 그런 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구절의 의미가 수식어임을 안 순간에 있겠지 하고 넘겨요. 아, 나는 시험지 뒤집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설마 없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적어 왔어. 존나 많아. 예. 수식어 덩어리더구만. 3번.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 그 공간의 이동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장면이 변화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화자의 이동하는 모습이 서술이 되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장면이 바뀌었네? 이거나,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놈이 부산 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걷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공간이동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3번에 대해서 어떤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는요, 가의 시는 시선 이동에 따라 전개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의 전제는 뭐냐?
시선 이동에 따라 전개됐으니까 공간 이동은 틀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화자의 시선 이동이 있다고 공간 이동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잘하는 착각이라니까? 아니, 그 선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왜 딴 게 있다고 그게 없다고 생각해? 시상 전개가 뭐 꼭 하나여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걔는 솔직히 공간 이동이 저 두 개인 거를 확실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찾을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 눈에 띈 거부터 근거로 쓰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어요.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화자가 이동하는 모습 나왔으니까 공간 이동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한정하는 어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이런 표현이 낯설다는 거예요. 이전에 평가원 선지에서 잘 안 쓰던 말들을 써요.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거. 근데 제가 저 말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요 말을 알아야 되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화자를 명시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1인칭이 있다는 거죠. 나, 우리, 저희 같은 게 명시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나일 뿐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의 시는 나가 있었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럼 이거 확인하려면 지금 뭘 확인해야 돼요? 가에는 없다는 걸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그 순간 있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당연히 얘 찍겠죠. 근데 없으면은 난 한 게 없다니까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데 내가 놓쳤으면 어떡할 거예요. 요런 거 좀 세심히 보셔야 돼요. 왜 선생들이 진짜 문학을 진짜 빨리 푸는지. 풀이 태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5번까지 보고요. 만약 내가 답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확인하겠죠. 1번 같은 거. 뭐 이거 확인 안 하고 간 것들 다시 확인하러 가겠죠. 그리고 이 표현도 그렇다? 야, 니네 지금까지 저 화자가 명시되어 있던 거 대부분 평가원과 수능에서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 말로 썼어요. 근데 평가원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느 건 제가 안 볼 것 같아요? 가는 안 봐요. 왜 안 볼 것 같아요? 그냥 가는 맞을 것 같으니까요. 자연 동화를 추구하는 시인데 자연물과의 친밀감을 드러내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하면 가는 바로 보지도 않고요. 나에만 집중해요. 나에만. 나가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 건가? 이거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시에서 저기 있는 일단 자연물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걔네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걔네가 크고 싶어서 크는 거다. 그리고 나도 차 마시는 거 내 스스로 먹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각각의 독립성이 강조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친밀감이지? 친밀감은 대부분 자연 좋아하고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리고 1, 2, 3, 4번에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우고 찍었습니다. 이건 풀이 태도를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문학 오답률 1등인 34번을 보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중거로 인식되었다. 중거는 기준이죠, 기준.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인식의 중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서 뭐랑 연결이 돼야 되니? 만약에 걔가 시를 먼저 보고 접근하는 애면, 아, 그래서 누구의 시킴이 아니라 이 말을 반복한 거야? 아, 누구가 절대자였어? 예, 바로 붙어요. 그 다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 아, 그래서 나는 나일 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한 거야? 나는 절대자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니까 나만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 살겠다고? 예, 이렇게 돼요. 근데 보기 먼저 봐도 돼요. 본인이 선택해서 연습하세요. 자, 이거는 그 정답선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요. 왜냐하면 정답선지가 한번 보세요. 가에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이건 뭐 당연히 맞아요. 가에서 점점 자연에 적응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기에 뭐 들어와 있어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랑 이 말이 같은 말인가요?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는 거랑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는 것. 그래서 저 얘 처음 봤을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대자에 대해 회의한다는 건 절대자의 존재를 회의한다, 의심한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다는 건 이 시를 바탕으로 보면 나는 절대자가 시켜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절대자는 절대자대로 있고,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주체다. 따지고 들면 이거 같은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택했죠. 근데 뒤에를 봤는데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보기에 뭐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은 현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의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것만 믿고 살겠다는 건데 이게 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요? 여러분들 있잖아. 이런 느낌의 선지는 지금까지 평가원에 많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만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오류가 있는 거. 예. 얘도 왕왕 나와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평가원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놈이 덤벼들면 이것도 틀렸어.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있잖아. 어떤 애는 사실 여기서도 어탈 수 있고, 절대자에 대해 회의. 그리고 D를 보자마자 이건 아니지, 이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둘 다 놓쳤다는 거죠. 이거 뒤에 건 확실히 틀렸는데. 보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기는 당연히 처음 보는 작품에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번 선지를 볼 때 보기에 저 말이 이 말인가? 이걸 따지지 않고 있다면 걔는 그러면 안 돼요. 평가원의 문제들이 분명히 보기를 기준으로 선지의 오류를 잡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보기랑 비교하고 있지 않다면 안 되죠. 근데 이 문제 오답률이 높은 거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버릇이 많은가 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됐고요. 예, 보겠습니다. 27번. 이게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지문을
부분적으로 문제랑 관련해서 볼게요. 상황 파악하는 건 이따 이대봉전 전체 지문으로 보고요. 얘도 연계예요. 자, 볼게요. 27번. 기억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기억이 이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나가 서술자죠. 나가 나오면 무조건 나가 1인칭 서술자예요.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럼 기억은 나가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한 거예요. 그럼 서술 대상도 나인 거죠, 지금? 그러면 인물도 그냥 나라고 봐야 되는데? 겹쳐 있는 거 맞는데요, 이거? 오케이, 됐죠? 2번을 볼게요. 니은,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는 뭐예요? 나예요. 나가 명시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읽어볼게요.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이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그럼 여기서 지각하는 대상은 뭐예요? 뭘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풍경이에요. 근데 이 주변 풍경을 지각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데요? 나밖에 없는데요? 서술자도 나고 이 풍경을 지각하는 주체도 난데 얘가 왜 구분돼?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니네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1인칭이에요. 1인칭의 서술자는 나예요, 나. 근데 1인칭 소설에서요, 지각의 주체, 그러니까 다른 등장인물을 지각하고 사건을 지각하고 무슨 뭐 상황을 지각하고 뭐 이런 것들, 주변 배경을 지각하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인칭 소설에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니 1인칭 소설은 지각의 주체랑 서술자가 일치하는 건데 저 말이 뭔 말이지? 이렇게 접근해서 2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얘도 오답률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거 신기해서 찾아봤거든요. 본 기억이 없어서. 지각의 주체의 평가원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사용됐던 용어뿐만 아니라 정확히 뭔가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것도 의미를 알 수 있어야지 하고 낸 느낌이에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9번이 오답률이 높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요. 이게 이 문제를 맞추려면 가의 날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문만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이 지문을 몇 번이나 내가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지문만으로 저 날짐승이 뭘지 추론해내는 게 가능한지. 근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야, 그럼 위의 구절은 엄마가 한 말을 인용한 게 돼요. 따옴표 없이 인용했죠. 따옴표 없이 인용했다는 거 뭘 의미해요? 과거에 엄마가 한 말이에요. 엄마가 이 말을 했대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이다. 이 말을 했대요. 지문에요. 엄마가요. 아침마다 하얀 물사발 올려놓은 모습이 나와요. 그 지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통 이런 행위는 왜 하는 거냐?
아침마다 하얀 물사발을 올려놓은 거면 뭔가 뭐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어머니가 뭔가를 기원하고 있다는 건데, 아침마다 뭔가를 빌면서 어머니가 기원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이 상황,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예, 이 사내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 부재한 상황이라는 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와요. 어린 시절부터 없었다는 거. 자, 이 두 개를 합쳤을 때요. 합쳤을 때 어머니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예, 저 날짐승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저거.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내가 지금 지문만으로 이거를 파악하면 때려 죽여도 29번에 4번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은 예, 아버지가 죽어서 묻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이 생각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염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4번이에요. 근데 너희들 내가 한 말 중에 지금 나는 이렇게 안 풀었다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지문 상황 추론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다음 주 메인에 수업을 하려고 파일을 만든 거예요. 짜증나요. 짜증 나겠죠. 예, 이거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줄거리 압축시켜서 상황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연동화 하잖아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예. 참. 근데 이거 쓸모가 없어졌죠. 이 말을 좀 이제 니네들하고 연관을 지으면 아버지의 땅 수특 작품인데 왜 안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걸 볼 때. 물론 저는 순수하게 상황 측 추론을 되게 중요시하는 강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EBS를 하지 않습니까? 뭐 말해도 되겠죠. 저 내년에 EBS 안 할 생각이에요. 그거 준비하는데 죽어요. 그리고 저가 말했죠. EBS는 중요하다고. 그러면 좀 모순된 거죠.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년엔 안 한다는 건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다른 수업 더 잘할게. EBS 다른 선생님 거 들어라.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 연계 공부하세요. 연계 공부하시고 상황 추론 필요할 땐 상황 추론 하시고 네. 이렇게 되면 29번은 예, 4번 보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건 30번인데요. 보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 놨는지 그 문제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보기를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 예? 부정적으로 응고된 기억을 재편하는 게 기억 재응고화겠죠. 그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거.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읽고 얘가 지금 답이 3번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의 노력에 찍어야 되죠. 이들의 노력에. 그러니까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와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발견된 유골이 이렇게 줄이 묶여 있었는데 그 줄을 끊어서 던져요. 이게 이제 죽어서라도 이념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 행위랑 늘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나의 기억 속에서 재응고화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극복해내는 게 이 소설의 주제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 준 건 아니죠. 그냥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재응고화가 일어난 거지 이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래서 틀릴 수 있죠. 그래서 평가원 문제들은 진짜 세심히 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논리로 틀리게 만드는구나.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이대봉전이네요. 자, 이대봉전을 하기 전에요. 사실은 그거 보고 나서요. 평가원 보고 나서 저희 조교들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직후에 저희 조교들이 찾아보니까 애들이 이제 이대봉전 고전소설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냐? 그럼 난 이건 상황 추론을 준비해야겠다. 근데 제 조교들은 사실 그런 말 했거든요.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답률을 보니까 여기 오답률 높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거 상황 추론이 어렵다는 얘기가 시험 끝나자마자 많이 나왔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오답률이 높지 않다는 거는 이게 연계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고전 소설은 읽어낼 수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50% 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오답률. 그럼 이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애들은 고전 소설 능력이 없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게 시험 끝나고 이제 온 애들 중에 이 질문 너무 어려웠다. 글이 튕겼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 실황 아니? 너 영희 아니? 너 재문 아냐? 너 유세차 아냐? 여러분들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고전 필수어휘들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모른대요. 그럼 그건 글이 튕긴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학생들은 가끔 글이 튕겼다라는 말, 어쨌든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면을 보여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날따라 안 읽혔다. 걔 못 읽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 고전 필수어인데요.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냥 냉정하게 자기를 분석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얘도 연계긴 한데 상황 추론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수업을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남복을 벗었으면 이 장소저는 남장을 한 여자라는 소리가 되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그럼 개착하고 의미 뭐겠냐? 남복 벗었으면 여복 입었겠죠. 계속 벗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이게 내가 이제 소설 읽을 때 주변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일 거다. 이게 진짜로 이거를 꾸준히 한 애들은 그게 깔리는 거고 안 한 애들은 그냥 안 읽히는 거예요. 금노의 향을 사르며 실황. 실황은 벼슬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문상추에서 정을선전을 했어요. 정을선전 올해 EBS기도 하고
기억나세요? 거기서 정을 써니 뭐라고 나왔는지? 정실랑이라고 나왔어요. 그 실랑 벼슬 이름이었잖아요. 영희 먼저. 영희는 죽은 사람의 위패입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 이거 고전에서 신이라고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무는 제사글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사 올릴 때 올리는 글인데, 그러면 이 어휘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해야만 걔가 상황 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얘 장소저랑 무슨 관계지?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영희하고 제문을 읽었으면 이 소복이라는 단어 당연히 뭔지 알 거예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죠, 저거. 다음을 볼게요. 저 실랑이 누군데 장소저가 얘를 위해서 제문을 지어준 거야? 유세차. 예, 유세차. 모든 제문이 시작할 때 이 말로 시작합니다. 얘도 필수어예요. 유세차. 기축 3월 정묘삭 15일에 기주 장하님의 딸 애왕은 한림 벼슬 이름이죠. 그러면 장소저의 이름은 장애왕이고 아버지는 장한림이라는 벼슬아치였다는 건데, 애왕은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이 앞에, 예, 그러면 이부시랑 이공이 이 죽은 사람인데 장소저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고 있고요. 영이 앞에 아레나이다. 오호, 에제라. 에제라는 슬프다죠. 파란색 동그라미는 다 외우란 소리예요. 소첩. 소첩 고전 필수어이죠. 소첩은 여자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답 하나를 결정짓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문제 틀렸잖아요. 그럼 걔 소첩이란 단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니네 이게 있어요. 이 소첩이란 단어를 원래 알고 있는 애들 있죠. 걔는 이게 기억이 나요.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지를 보면 장소저의 제문에서도 소첩이라는 말 같은 거 썼던 것 같은데, 확인하는 순간 그거 정답으로 찍어요. 근데 이 단어를 모르는 애들 있죠. 걔한테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그거 갖고 내는데 지금? 이게 쓴소리를 좀 하면 애들이 뭐 고전소설 같은 걸 예로 들면 이걸 못 읽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설 보면 정서하고 인물관계 정도만 파악하고 빨리 문제 풀러 가. 그렇게 하다가 처맞겠죠. 예,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처맞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선 처맞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행태를 봤는데 제가 걔네들 지가 뭐가 부족한지를 분석하지 않고 아까 같은 말 합니다. 재수가 없었다. 그날따라.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그냥 해요. 그런데 그게 더 문제가 뭐냐 하면 난이도가 낮은 게 나오면 그냥 풀려요. 그러면 걔가 수능에서 성과를 내려면 그런 글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좀 더 독하게 생각하면 뻔히 보일 텐데 뭐가 부족한지가. 걔를 갖고 문제를 내는데. 그 다음을 볼게요. 소첩에 붙이니 대인과 사귐이 깊사옵더니, 이 대인은 그러면 이제 이부시랑 이공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빠가 이 대인과 사귐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귀자는 뭐래? 붙이는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의 동년 동일생이라. 그러면 이거 귀자 이 문맥에서 분명히 자식이야? 이렇게 되죠.
나 이런 거 외우라고는 안 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앞뒤 상황 보고서 아, 대인도 자식을 낳고 아, 그리고 우리 아빠도 나를 얻으셔서 서로 간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예, 혼인의 인연을 맺었다는 거죠. 아, 요것도 와서 누가 질문하던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장혜양의 아빠랑 대인이 진진지연을 맺었다는 거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혼인의 인연을 맺은 건 각각의 아들과 딸이지 이 둘이 혼인을 맺은 게 무슨 개소리냐. 아니, 이게 진짜 현대의 시각에서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뭐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걔의 문제는 뭐냐? 아, 걔 고전소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혼인이라는 건 가문 간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이름 대신에 부모의 이름을 흔히 쓰고 그런 문제가 연락에 많아요. 제 말은 그 공부를 일단 하시고 와서 덤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을 볼게요. 슬프다. 양가 시운이. 시운도 필수어이고 시운은 시대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가의 정세라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에 나와 있어요. 말했듯이 이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 애는 이게 기억이 날 거고요. 모르는 애는 기억이 안 났고 찾고 있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쨌든 국가의 정세나 상황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예, 모해는 모함이죠. 그러면 이시랑이라는 사람이 간신의 모함으로 외딴 섬에 유배가시고 부치는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악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이 대인의 억울함은 당연히 뭘 받은 거예요? 예, 대인의 유배를 받은 거죠. 이거 선지에서 예, 이 장혜양의 아빠가 이 이시랑의 죽음에 빡쳐가지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이시랑 아빠가 죽었다는 거 얘 모르는데요. 이 억울함은 친구가 유배간 억울함만 얘기하는 거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악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예, 정혼한 사람도 집안이 망했으니까 얘도 지금 결혼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엄마도 돌아가셨대요.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이가 예, 간적 왕이 간신이자 나의 적 예, 왕이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야, 이거 왕이가 지가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60 먹은 놈이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왕이의 아들 석연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석연과 장혜양이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음 제 문학거리가 올해 제작한 EBS 반영한 문학실모 10개예요. 거기 1회차의 첫 번째 작품이 이대봉전이었어요. 여러모로 빡쳐 있어요, 저 지금. 진짜. 그리고 이 장면이요. 이 왕이가 이제 쟤한테 그 장혜양이죠. 장혜양한테 자기 아들과 결혼하고 청혼하고 예, 석연이 찾아와요. 그래서 장혜양이 도망을 치는 원래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장혜양의 시비 난양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 죽지 마시고 제가 소저의 옷을 입고 저들한테 끌려갈 테니까 남복하고 도망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시비 난양이 대신 끌려가고 장혜양은 도망쳐요. 근데 그 지문의 상황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그 문제 만들고 했는데 야, 버려야 되죠 뭐. 그게 1회 문제로 야심차게 는 거였는데 뭐 6월 모평이 나오냐? 에휴, 보자.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 예, 남장하고 도주해왔다는 거죠.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여러분들 이거 멸했다는 얘기를 볼 때 이거는 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뒤에 나오는 남선우예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남쪽에 있는 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큰 공을 이뤘다는 거죠. 적자 왕위를 없이하여 그러면 내가 공을 이룬 것은 이 왕위를 죽여서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남장을 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유는 두 개. 원수 왕위를 죽이는 것과 공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지나치면 반드시 수중고원이 되신지라 그러면 장해왕은 이시랑 부자가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뭐 제문을 쓴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다는 거죠, 지금. 사신이라는 애한테. 어찌 참통치 않으리까 침통하다는 뜻이겠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졸령은 흠양하옵소서. 흠양은 여러분들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귀신이 와서 술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시랑 부자의 영혼은 오셔서 술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이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단어 외우라고는 안 하잖아요. 저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많은 고전에 나오면 외우라고 그러지. 각설. 각설은 뭔가가 전환될 때의 상투적 표현이죠. 전환시의 상투어. 시공간이 전환될 수도 있고 상황이 전환될 수도 있고 인물 심리가 전환될 수도 있고 전환되는 건 되게 다양해요. 보통은 이제 시공간이 전환될 때가 제일 많죠. 장면 전환이니까. 이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순수 상황 추론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을 봤을 때 당연히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이시랑 부자인가? 뭐야, 안 죽었나? 장해왕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 줘야 되죠, 바로. 그 다음을 보면 모시고 용궁을 떠나, 이거 정기적이네요. 비현실적.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황성은 황제가 사는 성, 도읍지를 얘기하죠.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에 머리 벤 것을, 흉노 오랑캐고요. 오랑캐 몇 개 외우라고 했어요. 오랑캐 의미하는 거 토번, 가달, 서번, 그리고 제일 잘 나오는 건 호국, 호적이라고도 나오죠. 이거 청나라 호자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선우. 이게요, 니네가 어떤 처음 보는 소설, 고전 소설을 봤는데 토번을 보고서 오랑캐네? 이럴 줄 아는 애랑 토번? 뭐지? 토신가? 이거는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이 둘은. 단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얘 오랑캐의 머리를 뱉대요. 이공자 대봉, 이대봉이겠죠? 봉하여 성상께 올릴세, 성상 임금 황제죠.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주달은 임금께 아랜다는 소리예요.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소저의 악기를 애련히 여기사, 애련히는 앞뒤 상황상 뭐 불쌍하다는 거겠죠.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시니 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건 이대봉의 상소가 아니에요. 장해왕이 올린 무슨 표래요. 그리고 시작도 신첩 장해왕은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장해왕의 글인데 일장표를 용타파에 올리나이다. 상황상 용타파 누구께 올린 거니? 황제께겠죠. 신첩이 성상에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재를 올려 고원을 위로하오나 앞에 상황상 이 고원은 이시랑 부자겠죠?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치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와 흠양하온들,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앞에 와서 술을 마신들 어찌 알리 있사오리까.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 경상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 뭐 마음이 슬프겠죠. 진정치 못하와 죄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하늘이 도왔다는 거죠. 삭발승려를 만나오니 이곳 이시랑 이익의 처, 양시라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네요. 시랑 이익에 처 양씨라 이랬어요. 그리고 니네 요런 문맥이면 시랑이 벼슬 이름인 거 알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시랑의 본명일 거예요.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좋겠죠. 왜요? 혹시 선지에서 이익이라고 나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파악의 기본 전제는 시랑이란 단어 알고 있어야지 파악하겠지. 다음을 볼게요.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하였으나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어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양씨죠.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까 일이 일비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무궁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를 만나서 즐겁기가 끝이 없다는 거죠.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왕이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었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패하는 왕이 부자를 어명 국문하사, 국문은 임금이나 황제가 직접 신문하는 거죠. 임금이 잡아다가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황제 너가 신문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국가의 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남선우, 남쪽의 오랑캐죠. 배덩칼로 난신을 죽여 국가의 분란을 일으킨 신하죠. 왕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결국 뭐예요? 왕이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자, 상이 다 보신 후 정이 처결코자 하시더니 앞의 내용상 아마 왕위를 처결코자 하는 거겠죠.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궤하여 열어보시니, 이거 의궤하여 뒤집으면 괴이하여예요. 고전에 이런 거 꽤 있어요. 뒤집어 보면 말이 되는 거. 이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죠. 괴이하여 열어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되 이대봉이 올린 표문이죠.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타파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위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요런 거 읽으면서 장해안과 동일한 태도네. 네, 요런 거는 처음 보는 소설일 때 인식하셔야 되죠. 인물의 태도가 공통되고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임금한테는 고맙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이 한 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바다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거죠.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큰 바다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뜻밖의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앞의 내용상 이거 뭐라고 생각하겠니? 왕위의 명령일 거예요. 유배 가는 그 부자를 죽여라. 이게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상 그게 맞으니까. 신의 압이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sap더니 마침 서해 용왕, 그래서 아까 용궁이 나왔나 봐요.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천축국은 인도죠. 배구남에 암자 붙으면 다 절이에요. 그럼 인도에 있는 그 절에가 8년을 의탁하였더니, 의탁은 몸을 의지했다는 거죠.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오미. 야, 이거 왜 국가의 죄인이라고 그러겠냐? 상황상 황제의 명령으로 유배지로 떠났는데 유배지에 있지 않고 딴 곳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른 고전에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타처, 다른 곳에 오래 있사옴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근데 여길 봤을 때요, 어라? 얘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있었네요. 이거는 왜 바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얘 아까 부친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있었네.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비현실적 정기적인 거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광공의 영혼을 만나, 참고로 저 광공 관우예요. 관우.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야, 앞뒤 상황을 볼 때 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넘겨야 되냐? 앞뒤 상황을 볼 때, 예, 흉노가 침범했대요. 그래서 황성이 함몰되고 어가가 금능으로 행하셨대요. 높임말을 썼네요. 예, 그럼 이거, 예, 황제의 이동일 거예요. 그렇죠? 황제의 처소가 이동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는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춘 상태에서 요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고전소설에서 썰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분한 마음이겠죠? 전제를 무릅쓰고, 이 얘기도 왜 하는 거겠어요? 예, 황제의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니까 계속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천리를 달려와 금능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였고, 이대봉이 자기 자신을 충의장군이라고 자칭했대요. 필마 단창으로 말 타고 창 하나 들고 적군을 파하고 적장 묵특남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였고 성상의 위기를 구했나 봐요.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어떤 반응을 보일래? 여긴 또 어디야? 흉노를 배웠나이다. 야, 내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의문점을 가져라. 니네 있잖아. 첫 번째 문제 2번 선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황성이 이 흉노의 침공을 받은 곳이고, 예, 이 흉노를 죽인 곳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의문점이 그때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죽인 곳은 딴 곳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릉도가 어딘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 풀 때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문점을 갖는 거지. 흉노를 뵌 곳은 서릉도래요.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을 빤낫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였고 하늘의 도움으로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황제의 바다와 같은 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무인도겠죠?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만났사오니, 운 좋게 그러면 아빠를 만난 거네요. 아빠도 운 좋았네요. 무인도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황제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감히 함께와 대제하옵나이다. 죄를 청한다는 거죠. 신의 부자의 죄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왕이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똑같은 말 하네요. 왕이 내달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자, 그런데요, 이제 그만 읽을게요. 여기서 요 느낌은 좀 말해야겠다. 이 18번 혹시 오래 고민했거나 혹은 틀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봤을 때 황성이 침범한 곳은 맞는데 흉노를 처단한 공간, 예, 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서릉도는 어디야? 그리고 3번에서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지금 해도는 장안림 부부가 아니라 이시랑 부자가 유배간 곳이에요. 근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요 뒷내용만 보고 맞지 않아 이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리을이 배구남인데, 리을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풀이 태도에 대한 생각도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가자 일단. 예,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확실한 정답, 너무 쉬운 정답에 있을 수 있다. 19번 안 볼게요. 20번은 소첩이란 단어 알고 있으면 3번 찍을 수 있어요. A와 달리 틀려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에 이 문제의 스타일은 지금 보면 읽어볼게요. 보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공적 가치랑 사적 목표가 구분돼 있어요.
물론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이 두 개가 보기에 의해서 분류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4번 선지를 보시면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의 이실한과 제해한대에서 비현실계의 존재, 이것도 느껴보세요.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 나오는 비현실계의 존재는 뭐 서해 용왕이라든지 뭐 귀신 일흥이라든지 뭐 관공 같은 얘네들은 비현실계의 존재가 맞아요. 근데 이 아버지 만나는 장면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고요. 천우신조라는 말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천우신조 이거 그냥 하늘의 도움이라는 상투적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얘가 100% 틀려요. 왜냐하면 아버지 만난 건 공적 활약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 사적인 거지. 저는 여기서 먼저 볼 게 이 문제의 구성이에요. 보기에서 분류됐다. 어떤 기준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류를 만들죠. 이거는 평가원의 대단히 전형적인 보기 문제라니까요. 문학에서.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얘 제대로 나왔어도 제 의심하고 제 찍었을 거예요. 답 없으면. 예. 이게 이제 평가원이 방어 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만 틀리게 안 만드는 거. 근데 이 문제를 보고서 제가 비슷한 문제 뭐 없나 해서 이게 작년 이제 수능 현대시 문제인데 이건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이거 보기만 하면 가эт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 구성만 보시면 돼요.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세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뭐라고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 자연이 인간에 관여한다. 이걸 준 거예요. 이걸 줬는데 선지 1번을 보면 흰벽의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세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의 영향. 어때요? 보기에서 제시된 방향과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네, 이거 거셔야 돼요. 막상 근데 이거 오답률 높아요. 모르는 시를 줬는데 사실 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기에서 제시된 기준이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방향 틀려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요. 얘도 메인회에서 수업했어요. 근데 했다 하더라도 고전 논문은 지문을 어느 정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세부 사항을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가볍게 할게요. 요거는 사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일단 가가 오부가인데 연계작품이에요. EBS 수특작품이에요. 첫 번째는 이 해석을 공부했을 때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작품과 관련된 선지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평가원 방식이에요. 평가원은 EBS 고전 논문을 내고 그 해석을 공부한 애들은 그 고전 논문에서 문제를 겪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100%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석을 해줄게요. 선지들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지. 오부가는 어리석은 사람 3명인데 얘가 두 번째 어리석은 놈이거든요. 그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하다가 얘기할게요. 저 건너 꽁생어는 팔자를 원망토다.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아비한테 재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표현법 뭐니 이거? 서리법이죠. 그러면 친구 대접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주제 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현혹되어 음양술수는 점술이에요. 얘 점집 다니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요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여러모로 문학이 좀 특이해요. 이전 평가원과는. 이게 고전 운문이 EBS가 이제 연계가 됐을 때, 고전 운문은 사실 해석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어플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EBS 버전을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이거 EBS 버전하고 다르다? 이거 신기하던데? 이게 EBS에는 이게 없어요. 이장도 자주 하며 이사도 힘을 쓰고, EBS 버전 해석엔 얘가 없어요. 근데 이 밑에 게 있거든요. 당대발복, 예 아니면 필한처가 여기로다. 그러니까 요 해석은 공부했으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당대발복이 뭐냐면 명당을 찾아 무덤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옮긴다. 그러니까 이 꽁생어는 이따위 거에나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EBS 버전의 해석이니까. 근데 이걸 알고 있을 때 얘를 보면 어때요? 이장도 자주 하며? 이장 뭐냐? 저 무덤 옮기는 건데요. 이거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밑에 피난처가 여기로다. 이거는 지금 전쟁 나면 도망치려고 피난처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자리 없나 해서. 그럼 이거 얘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고전 운문에서 간혹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한글로 쉽게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중복된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원래 그래요. 근데 EBS에서 올해 이걸 빼버린 거예요. 위에 걸 빼고 그냥 이 밑에 어려운 말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니네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EBS 버전으로 공부해도 충분해요. 뭔가 약간 변형한 것 같지만 그냥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을 보면 올적갈정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길거리에다 처자식을 흩어놓은 거니까 처자식 안 보살핀다는 소리예요. 얘만 알면 한 문제 그냥 맞아요. 고전 운문은 근데 이 얘기 그쵸, 좀 더 하고 얘기하자. 유무상관 아니하고 공꽃을 바라보더라. 유무상관 아니하고는 있든 없든 상관없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꽃을 바란다. 그러니까 꽁생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서 빼먹을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공꽃을 바란다. 이거 말로 할게요. 기인치물은 사람을 기만하여 물건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여서 물건 뺏을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한 번은 속는데 두 번째는 안 속는다는 소리예요. 공납범용. 공납 뭐예요? 국가의 세금이에요, 이거. 그럼 국가의 세금을 지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횡령하는 거죠, 횡령. 이것도 선지에 나왔죠. 이거 알면 그거 왜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진짜 근데 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고전 운문 다이제스트 식으로 알아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만 딱딱 하는 거. 왜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 하냐 하면 야 이거 공납 해석 모르면 너네 그 선지 어떻게 판단할래? 평가원이 해석을 알아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대략적으로 뭐 꽁생원이 왜 나쁜 놈인지 그걸 달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 그러느니 해석하겠다. 다이제스트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흐름이 이렇습니다. 끝. 그리고 20분 동안 농담 따먹기 하다가 끝나는 거. 애들도 좀 비판을 받아야 돼. 애들은 이런 애들 많아요. 공부가 아니라 공부했다는 느낌이 더 좋은 애들.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까지만 볼게요. 선지에 나온 거. 이거 혼인중매 선채돈에 창피당해 뺨 맞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체가 밑에 보면 비단이라고 돼 있어요. 저거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혼인할 때 폐물들이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예. 그거 꼬리 깔려다가 걸려가지고 싸대기 맞은 거예요. 근데 선지에 무슨 이상한 말 적어놨던데? 뭐 혼인을 성공시키지 못해 뭐 이따위 말 적어놨던데?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딱 이거예요. 해석을 공부하면 고전 의문은 판단이 되는 선지들밖에 안 나온다. 오히려 얘 비형계인데요. 얘 제가 말하는 반응들을 보였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였어야 돼요. 그렇게 글을 읽어야 돼요. 이거 가뭄 들었대요. 가뭄이 들었는데 부지런한 농부는 야 이걸 농사를 지어도 죽고 안 지어도 죽고 그래서 그래도 만일 비가 내린다면 어찌 그동안에 들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었대요.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김을 매도 죽고 김을 매지 않아도 죽고. 그러니까 그냥 쉴래. 깔끔한 태도죠. 네. 뭐 어느 걸 택할진 여러분. 근데 이건 딱 봐도 뭐 게으른 농부 욕하려고 쓴 글이죠. 그리고 이 게으른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보고 비웃기를 그치지 않았고, 이 게으른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 비웃었대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들밥을 내가는 아녀자들을 보고 조롱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한 해가 다가도록 물러나 앉아 1000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뭐야 이거 부정적 의미로 쓰였네? 이거 지금 게으른 농부한테 걸려있는 얘기니까 무조건 부정적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왜 인식이 돼야 되냐 하면 1000명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긍정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명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여기서 무조건 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체크가 돼요. 뭐야 1000명 안 좋은 의미네. 그리고 나서 나는 일찍이 가을 거지할 무렵 파산의 들판에 가보았다. 그 밭의 절반은 황폐하였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 앞에 내용 봤을 때 절반의 황폐는 게으른 농부 밭일 거고 절반은 곡식이 잘 가꾸어진 건 부지런한 농부겠죠. 그런데 노인한테 물으니까 노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저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누구겠니? 게으른 농부의 밭이겠죠. 당연히.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읽고 있다면 하늘을 우러러 어떤 단어랑 연결하겠니? 1000명이네? 이 자식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의미로 쓰인 거구나. 그게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무익하다고 해서 김을 매지 않은 것이고 일 안 한 거죠. 얘는 잘 가꾸어져 빽빽한 곡식은 그럼 누구냐 이거? 부지런한 농부잖아요. 근데 뒤를 읽으니까 술에 취한 채 목이 메어 잠든 자들. 근데 얘네 무조건 부지런한 농부여야 되는 문맥이에요. 이게 독서로 치면 문맥적 의미죠. 그럼 니네가 이게 글의 흐름상 부지런한 농부니까 납득을 해봐. 이 새끼들 일 다 하고 술 먹고 쉬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술에 취한 자들이 좋은 자들이라는 걸 아는 애가 어떻게 문제를 틀려요? 이러고 나서 이 모습을 이제 선비들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비들은 과거에 한 3번쯤 도전했다가 안 되면 낙심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여기서 앞에 내용 중에 떠오르는 거 없냐? 얘네들 분명히 게으른 농부들에 빗대어져 있는 거 100%예요. 그러면 이 쉽게 포기한 선비들이 공명에는 분수가 있어서 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기는 운명에 달려있으니 못 떠오르냐? 1000명이네. 이 자식들도 안 되니까 하늘 탓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을 보면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에 세 계절을 고생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나 학문을 하여 얻는 공이 어찌 농사를 지어 얻는 이로움 정도뿐이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럼 이로움이 어느 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학문이 더 크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로움이 작은 일, 앞에 내용상 이로움이 작은 일은 농사예요. 오히려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 앞에 내용상 이로움이 큰 일은 학문이에요. 물론 이 글에서는 이 학문을 농사에 빗대어서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작은 일, 큰 일로 구분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들은 됐고 이 26번 문제 풀 때요. 26번 문제 풀 때 정답이 5번인데 5번을 보면서 이 큰일을 봤을 때 당연히 지금처럼 읽었으면 뭐를 떠올리겠어요? 학문이 떠올라야겠죠. 학문이. 하면서 부지런하기를 촉구하는 데에서 게으른 농부에 대한 선비들인데? 작은 일이 게으른 농부고. 그리고 권면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상대방에게 부지런할 것을 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대봉전부터 해서 여기 나온 권면, 중거, 선지에 쓰인 단어들 그런 거 모르면 되게 아프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야지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